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님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만 원, 세간의 조롱을 만들어낸 검사들의 접대 술값 96만 원 무혐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말로 신박한 이 꼼수 계산법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술값을 낸 김봉현 전 회장과 접대 검사들을 연결해준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갑자기 술자리 참석자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평한 술값론을 주장했는데 1인당 접대비를 줄이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이 전략이 통했는지 검찰은 술자리 검사 2명에게 처벌 기준 100만 원의 바로 및 96만 원을 적용한 겁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첫 검찰 조사에 나온 이주영 변호사.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김봉현 씨를 만났던 건 김 씨가 사건 의뢰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선에 그었습니다. 검찰 후배인 현직 검사들의 술자리 동성 여부는 물론 접대받은 술값도 모른다며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같은 핵심 인물들 간 대질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이 변호사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봉현 씨 외에 이종필 전 부사장도 술자리에 있었다며 구체적 정황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김봉현 씨 주장대로 술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접대비는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고 시간대별로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는 주문을 검찰에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신은 평소 술을 공평하게 마셔야 한다는 주의라서 그날 술자리에서도 모두 똑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이내의 접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인별 접대 금액을 낮추려 했던 겁니다. 이처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변호사는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기소되기 불과 나흘 전 검찰에 재발로 나간 이 변호사는 술 접대 자리에 후배 검사들이 아닌 변호사 3명이 있었고 그래서 모두 7명이 술을 마신 거라며 둘러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은 여종업원과 합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며 접대 비용을 줄이려 애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접대받은 개별 검사들의 술자리 체류 시간을 따져 일찍 자리를 뜬 검사 2명의 경우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주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수사 결과에 반영한 게 아니라며 접대받은 검사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술값을 계산했는데도 형사처벌 기준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 1명의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도피 생활을 할 때 자신이 거액을 제공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이 도와주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어떤 도움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는데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면 와이파이를 사용해라, 택시는 여러 번 끊어서 타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전수해준 수사 방어용 실전 요령을 동원했는지 현재 이들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어서 임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봉현 씨는 지난해 10월 옥중 폭로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로비 내역도 밝혔습니다. 룸사롱 접대와 추석 떡값 8천만 원에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로비의 창구였던 전 검찰 수사관 조모 씨. 그는 수사망을 벗어나 4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던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갖은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려면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빼고 이동식 와이파이 기계를 사용하라. 전화 통화를 할 때는 특정 앱을 사용하라. 장소를 이동할 경우 택시를 최종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지 말고 여러 번 끊어서 타라는 등 도주 시 행동 수칙을 꼼꼼히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봉현 씨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수사관은 검찰 근무 시절 이주영 변호사와 대검 대우조선해양수사팀 등에서 손발을 맞췄고 이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인 3년 전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봉현 씨는 2019년 4월쯤 지인의 소개로 조 전 수사관을 처음 만났고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모빌리티 자회사를 통해 월 600만 원씩을 주기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사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계좌 추적 등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수사관 역시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한 탓에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김봉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사관에게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전달 방법 등을 자세히 진술했지만 수사는 넉 달째 답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앞에 보도를 보면 결국 검찰의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 검찰 담당하는 강현섭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예. 지금 상황을 보면요. 수사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심이 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술접대를 받은 변호사와 검사들 모두 소위 잘 나갔던 특수통 검사들이죠. 검찰 수사 과정을 손바닥 보듯 하는 분들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지난해 10월이죠. 김봉현 씨의 첫 옥중 편지가 나와서 파문이 커지니까 불과 일주일 새 모두 휴대전화를 없앤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놓고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부부싸움 등으로 다투다 분실했다. 전화가 많이 와서 짜증나서 버렸다. 유아 박람회에서 분실했다는 등 변명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술접대 당일 택시 기록과 휴대전화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안 난다. 왜 그런 기록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네. 당초 김봉현 씨의 폭로 직후 이주영 변호사가 취재진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본인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가지고 검찰에 자진 제출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는데요. 결국 뒤로는 증거인멸을 해놓고 앞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96만 원 접대 검사들 형사 처벌은 넘겼다고 해도 이게 명백한 그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네, 징계 절차 관련해서 일단 지난해 12월 초죠.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 방침을 좀 강조했었습니다. 네.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좀 의식했던 건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후에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들 검사 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는 시작조차 지금 되지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사 비리에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뒤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자,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일부에서는 이제 이 검사 술접대 사건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선 사건 당사자인 김봉현 씨가 그런 주장에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김 씨는 그 검사 비리를 검사가 수사하는 게 모순이고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까지 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검찰이 애당초 술접대 검사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대목에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법무부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최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검사 비위 의혹이고요. 네. 그다음에 월성원전 수사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의혹과 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시비에서 좀 자유로운 만큼 공수처 1호 사건의 명분이 좀 강해 보입니다. 자, 수사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섭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끝내 국내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경남과 전남에 사는 외국인 친척들이 집단으로 확진됐는데 이들한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25일 입국한 시리아인 A씨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온 A씨는 입국할 때 검사에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남 김해의 자택으로 간 뒤 격리 생활을 끝내기 직전인 1월 7일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일제히 검사한 결과 무려 38명의 외국인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집에 거주한 A씨와 가족은 모두 6명. 한 명의 친척이 A씨의 자택을 방문했었고 이 친척을 매개로 친척인 7가족 30명 그리고 지인 2명이 잇따라 감염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친척인 외국인 4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주거지로 보면 경남 양산에 2명, 경남 김해와 전남 나주에 각각 1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집단 감염된 첫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34명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4케이스는 모두 동일한 변이 바이러스 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된 나머지 확진 사례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만난 밀접 접촉자 49명을 모두 검사했고 또 다른 접촉자 136명도 검사 중이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경북 구미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지난달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 다녀온 이력이 없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신 그 전파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반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첫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39명입니다. 29명은 해외 입국자였고 10명은 이들과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척이었으며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로 확인된 5건의 변이 감염 중 4건의 영국발 변이 감염 사례는 다릅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확진자와 함께 살던 가족들이 감염됐고 이 집을 방문한 친척이 감염됐으며 이 친척이 다른 친척 집을 방문하며 38명이 연쇄 감염된 겁니다. 38명의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이 공식 확인된 건 4명이지만 나머지 34명도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로의 연쇄 감염이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75개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나 높다 보니 확산될 경우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사회 퍼지는 거를 철저히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지연시키는 방법을 찾는 거지.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늦추려면 자가격리자들의 가족 간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짧으면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같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준칙을 어느 정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또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방역망을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주말 영향이 사라진 수요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주 추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설 연휴 전이라도 거리두기 지침, 특히 너무 엄격한 조치는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풀어야 할지 말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이 중단된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곳에 다녀간 사람 가운데 하루에만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닷새 동안 43명이 무더기 확진됐고 8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 금지된 헌팅 포차 형태로 몰래 손님을 받은 게 집단 감염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용자 9명이 확진됐던 남부교도소에선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전원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한양대병원과 경기도 남양주시 요양원 등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고 레바논과 바레인에 주둔 중인 우리 군 장교 3명도 해외 파병 부대 중에서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300명대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는 오늘 467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선 188명이 확진돼 지난달 8일 이후 25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평일 검사 건수가 반영되는 수요일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3차 유행이 재확산하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계심을 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방역 당국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말쯤 발표할 예정인데 제한 조치를 풀어주면 다시 대규모 확산세로 이어질 거란 반발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이달 중순에 시작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서 정부가 오늘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공항에 백신이 도착해서 초저온 냉동 창고를 거쳐 접종센터까지 운송하는 이 전 과정을 실제로 해본 건데요. 긴장감마저 느껴진 훈련 현장을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에서 화이자 백신 모형을 담은 특수 컨테이너 2대가 내려옵니다. 컨테이너들은 곧바로 영하 90도까지 내려가는 1톤짜리 냉동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백신을 실은 트럭은 경기도 평택의 초저온 물류센터로 출발합니다. 85.7km를 이동하는 동안 경찰과 군 차량 10대가량이 앞뒤로 철통같이 경호했습니다. 만일에 있을 교통사고나 테러, 탈취 시도에 대비한 겁니다. 낮 12시, 백신 트럭이 물류센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특수 냉동고 안에서 각 접종센터로 백신을 분배하는 소분 작업이 이뤄집니다. 소분된 백신은 영하 75도가 유지된 드라이아이스 박스에 담겨 오후 2시쯤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돌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백신을 담은 종이 박스가 드라이아이스 박스에 달라붙으면서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어렵게 꺼낸 백신은 무사히 초저온 냉동고에 들어갔습니다. 모의 훈련을 참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수송 도중 차량이 눈 때문에 막혀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돌발 상황을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의 수송, 보관, 유통 이 전 과정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계속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고칠 예정인 가운데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도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이후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봄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데 수도권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많게는 15cm 이상의 집중 폭설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영훈 기자, 눈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제 막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도 점차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퇴근을 서둘렀기 때문인지 도로는 평소보다 통행량이 적은 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자정까지 2-3시간 사이에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겠고 국지적으로는 최고 15cm 넘게 쌓일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5에서 15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 3에서 10cm, 충청 남부와 전북, 전남 북동 내륙, 경북 내륙, 제주도 산지에 1에서 5cm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주 연속 눈 소식이 이어질 만큼 올겨울 유난히 눈이 자주 오고 또 올 때마다 양도 많은데요. 서울에 6차례나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는 라니냐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해서 한반도 주변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폭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북극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눈구름이 더욱 폭발적으로 발달했다는 건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근길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제설 2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장비 1000여 대와 8천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의 중심이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법원은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서 이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실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걸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시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본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교인 명단에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신천지가 내놓은 명단은 9,200여 명, 최종 명단과는 1,000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시는 고의성이 짙다며 대구교회 집화장과 기획부장 등 8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 예방법이 정한 정보 제공 요청의 성격일 뿐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어떤 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명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지난달 예정돼 있었지만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조금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은 비슷했습니다. 무죄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대구시는 검찰의 항소를 지켜보고 신천지 대구교회 등을 상대로 낸 또 다른 1,000억 원대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지난해 9월 뒤늦게 신설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했던 특단의 공급 대책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대책이기도 한데 80만 호 정도 되는 초대형 계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가까운 곳, 저층 빌라들 사이로 24층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 용적률은 200%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666%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이 같은 고밀도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고밀도 개발 대상은 도심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목표 물량은 서울만 40만 호,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까지 합치면 80만 호에 이릅니다. 3기 신도시의 4배, 현 정부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도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하면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규모 개발에서 항상 문제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했지만 정부가 내일 내놓을 대책은 임대보다는 분양주택 쪽에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분양가를 어떻게 통제할지, 투기 세력을 어떻게 막을지가 과제입니다. 구체적인 입지는 당장 발표되지 않습니다. 우선 시범 사업부터 해보고 나중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에 관련해서 여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사퇴에는 선을 그었고 홍 부총리도 당정 이견을 절제해서 표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보편과 선별 방식을 아우르는 4차 재난지원금 구상을 밝힌 지 몇 시간도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당 분위기가 들끓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거취까지 거론됐습니다. 서른 의원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정 이견은 늘 있었다, 조정하면 된다며 진화에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도 당정 협의를 통해 당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자며 봉합에 나섰습니다. 본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홍남기 부총리도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격조 있고 충실했다며 갈등론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과의 이견과 관련해선 절제한 표현이라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많이 숙고하고 또 절제되게 저는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일단은 협의할 일이라며 확전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남긴 GGGG, 그침을 알아 그칠 때 그친다는 의미의 표현을 두고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 홍 부총리가 또 한 번 직을 걸고 당과 격하게 충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특명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소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사찰 대상도 다수 확인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MB정부 정책을 반대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 나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MBC가 입수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명팀 내부 문건입니다. 제목은 종북 좌파 연계, 불순활동 혐의자 목록. 16번에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우희종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홍보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로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활동을 반정부뿐 아니라 종북과도 연계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종북으로 몰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특명팀은 원세훈 국정원 시절 만들어졌는데 산업 스파이 등을 잡는 방첩 우수 요원들을 투입해 스마트폰 해킹 같은 첨단 기법으로 사찰했습니다.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도 공작 대상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등 가족과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역시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이란 명목으로 표적이 됐습니다. 보안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돼 있었던 과거의 국정원법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비리 정보를 국정원이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도 당국대 교수 시절 4대강과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명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MB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정부 정책 비판, 이종구 전 의원도 특정 기업과의 악연 및 자질 문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과연 이 사찰이 어느 범위까지 진행됐는지 제대로 이제 규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부의 차원에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명팀 리스트를 보면 주요 명단은 28번까지, 추가 명단은 10번까지 순번이 매겨져 적어도 38명 이상이 공작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이렇게 불법 사찰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국정원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보위는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국정원의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이번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사찰 정보의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국정원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목록 공개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정보위원들은 자료 열람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여당 정보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기관이 민주주의의 법률로 보호받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5.18 특별법이나 세월호 특별법처럼 공개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더라도 공개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와 별개로 국정원 역시 불법 사찰이란 과거와 확실하게 단절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뒤에만 숨어선 안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가 일부 확보한 사찰 대상자 목록을 보면 좌파 활동 지원 및 무분별 정부 정책 비판, 국정원 음해 및 반정부 활동 등 사생활 정보와 관계없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자기 조직, 자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도 도를 넘었다 이렇게. 민주당은 오는 16일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전까지 불법 사찰 자료 확보를 위한 방침을 정리하고 야당과도 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자, 요즘 애플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폰 신제품 광고. 애플이 이 광고 비용을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비뿐 아니라 수리비에 각종 행사비까지 이 통사들에 떠넘겨온 애플의 갑질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의에 들어갔는데 애플이 자진해서 1,000억 원을 내놨습니다. 덕분에 정부의 제재를 피하게 되면서 사실상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영 기자입니다. 아이폰은 역시 KT. 협력해진 아이폰 12 프로. SK텔레콤의 5G를 만나다. 같은 아이폰 12 프로도 U+로 다르게. 이동통신 3사가 제작한 아이폰 신제품 광고입니다. 광고의 마지막이 모두 똑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통신사들은 이 광고 내용은 물론 어디에 방송할 건지도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이 자체 제작한 광고도 통신사들에게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광고 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는 행태였다. 광고비만 떠넘긴 게 아닙니다.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이 무상 수리를 받으면 애플은 한 대에 4만 원을 통신사들에게 받아갔습니다. 애플의 이런 갑질은 한국에 처음 진출한 2010년부터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항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통신사들과 계약하면서 언제든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일방적 계약 해지권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도 굉장히 초월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애플이. 공정위가 조사 착수 3년 만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자 애플은 지난해 6월 동의 의결, 즉 자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는 동의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상생기금 1,000억 원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200명을 교육하고 아이폰 사용자들의 유상 수리비를 1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방적 계약 해지권과 수리비 전가 조항을 삭제하고 광고비도 통신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애플은 입장문을 내고 동의 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와 야당을 향해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만든 대정부 질문 전략회의 문건입니다.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정부의 씌울 프레임으로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외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당장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며 믿고 싶지 않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를 진흙탕,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지침이자 제1야당의 저급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정부 선동을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성폭행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일타 강사의 족집게 과외 수준입니다. 정부 여당의 반발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지침은 4월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환기시키기 위한 거라며 뭐가 잘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선거 자체가 그런 걸로 이루어진 걸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위한 자리란 점에서 4월 재보궐선거의 성격을 환기시킨다는 국민의힘의 해명 역시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을 하겠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이사람들이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네, 어느 대형 학원의 직원이 음식 배달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를 비난하는 건 물론이고 해당 학원 불매운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어느 개인의 비상식을 넘어서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한 학원이 커피 배달을 주문한 건 지난 1일 오후. 그런데 주소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 한참을 헤매야 했던 배달기사 김모 씨는 주소 오류시 내도록 돼 있는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청했습니다. 현금이 없다 하셔가지고 이제 계좌이체를 받기로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께서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라고. 고객의 불만에 불안했던 기사는 업체의 상황을 알렸고 업체 측은 확인차 학원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직원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컵밥 없으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배달을 해봐야 고작 10,000원밖에 못 벌지 않냐며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고작 걸리는 태권 해봤자 10,000원 벌잖아요. 안 그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저기요, 손님 좀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잘못 적어 기사가 고생한 걸 지적해도 비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본인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해가지고 3,800원 벌고. 업체 측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비아냥으로 대꾸했습니다. 비하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죄송해요. 했잖아요. 그게 죄송한 태도가 아니잖아. 아니, 제가 죄송하다고요. 그럼 된 거예요? 20분 가까이 이어진 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며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학원엔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이어졌고 학원 지도에는 별점 테러와 함께 반성하란 등의 댓글이 2,500개 넘게 달렸습니다. 학원 측은 부랴부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해당 직원은 강사가 아니라 학원 버스 탑승을 돕는 이른바 운행 도우미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오히려 배달 기사들이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에게도 비난이 좀 멈춰졌으면 합니다. 우리 어학원도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또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차별과 편견이 드러난 거라며 인식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도 가정이 있고 자식을 키우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똑같은 사람이고 사회의 일원입니다. 배달기사 10명 중 1명꼴로 부당한 질책이나 폭언을 경험했고 위협을 당한 경우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최근 자신들을 범죄자나 화물 취급하는 갑질 아파트를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 앱이죠. 이 쿠팡이츠가 다음 달부터 배달 기사들한테 주는 기본 수수료를 20%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달 기사들이 한 번에 하나만 배달하는 게 특징인데 기사들은 20%를 깎으면 최저임금도 못 버는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임명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헬멧을 쓴 배달 기사들이 갑질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이츠 지맘대로 요금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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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쿠팡이츠가 다음 달부터 배달 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약 20%가량 줄이겠다고 공지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맛과 따뜻함이 그대로. 한 번에 한 집 배달 쿠팡이츠. 쿠팡이츠는 기사가 한 번에 한 건씩만 배달한다는 점을 강조해 고객을 늘렸습니다. 기사들에겐 한 번에 한 건 배달이라 더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달 수수료를 2,500원으로 내리면 최저임금도 벌기 힘들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쿠팡이츠 기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콜 잡으셨나요? 네, 지금 잡았고요. 지금 성내 3동에서 여기가 마지막이 여기 명일역 부근이네요. 네. 지금 그러면 픽업하러 갈게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명일동까지 약 20분간 4.4km를 운행해 손에 쥔 돈은 4,900원. 한 건에서 지금 4,900원 받았고 기다려야 돼요, 이제. 대충 없어요. 뭐 10분에 한 번 잡힐 때도 있고 진짜 안 잡히시는 분들은 1시간씩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시간 10분 동안 총 3건을 배달했고 11,4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수수료를 적용하면 9,600원으로 줄어듭니다. 1시간으로 계산하면 8,200원, 최저 시급인 8,720원에도 못 미칩니다. 오토바이 가격이랑 오토바이 보험료, 하루 기름값, 그리고 밖에 나가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쓸어 나오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기본 배달 수수료가 줄면 기사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도 4개, 5개 정도 해서 생계를 했다면 이제는 6개, 7개를 더 해야 그나마 생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속도 경쟁을 더 해야 되는 거고 더 위험한 상황이. 쿠팡 측은 배달 기사들이 먼 거리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할증 수수료를 10,000원 이상 늘렸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인데 기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제 뒤에 태우고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배달 필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려주고 싶어요. 배달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오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쿠팡이츠의 기본 배달료 삭감 문제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대화 요청을 합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오늘 제보는 편의점주들이 당한 아찔하고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편의점에 들어와서 직원을 위협하고 물건을 부수는가 하면 새벽에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물건과 현금을 훔쳐가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지 점주들은 망연자실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마스크도 끼지 않은 한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계산대 앞 물건들을 집어 던집니다. 20대 여성 점원이 휴대폰을 들자 손목을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칼을 찾더래요.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라이터 같은 거 집어 던지고 신고하면 여기다 때려 부순다, 너 칼로 찔른다. 가까스로 탈출한 직원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이 올 때까지 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편의점 안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문을 향해 마구 던지고 물건이 쌓인 진열대는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몸에 소주를 뿌리는 이상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남성은 20분 넘게 이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매대를 쓰러뜨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데없는 봉변에 점주는 황당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자도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여성 근무자 혼자 있을 때 이런 난동 사태가 일어나서 저희도 너무 놀랐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왜 더 어렵게 하게 만드는지. 서울 서대문구의 또 다른 편의점. 새벽 4시 편의점 창문을 깨고 남성 3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현금이 든 계산대로 직진하더니 들고 있던 벽돌로 내려칩니다. 한쪽에선 담배 수백 갑과 양주를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점주가 아침에 나와보니 가게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막 엉망진창이 돼 있으니까 아저씨도 놀라시죠. 자기 복도 여기 유리 큰 게 깨졌으니까.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 심야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까지 접으려고 했는데 그새 도둑을 당한 겁니다. 가게 빼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는. 다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는 판인데 이렇게 또 손해를 입히는. 속상해.
이 편의점이 당한 피해 규모는 500만 원가량. 11년 동안 직원도 쓰지 못하고 남편과 둘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남매를 키웠던 50대 점주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군부 쿠데타로 고립된 미얀마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냄비를 두드리고 저항의 상징인 붉은색 리본을 달면서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곧바로 쿠데타로 규정했지만 군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정현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인 양곤. 자동차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립니다. 베란다에서 냄비로 두드립니다. 악귀를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쿠데타 이튿날이 되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저항을 상징하는 붉은색 리본을 달았고 방호복에도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써넣었습니다. SNS에서도 미얀마를 구해달라는 문구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 사진을 올리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총선 부정 때문에 정권을 잡았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금됐던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의원 400명은 일단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치 고문은 집에서 불법 무선장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기소돼 15일까지 구금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를 경고했고 서방 국가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소집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이 내부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国际社会的任何行动都应有助于缅甸政治和社会稳定，避免激化矛盾，使局势进一步复杂化。 현지에선 조만간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동물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중에는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된 원숭이도 있었습니다. 투명한 고드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과 천장에 가득한 얼음 덩어리들이 마치 겨울왕국 엘사의 얼음궁전처럼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사실 이곳은 대구 지역 한 동물원의 일본 원숭이 사육장.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동물원 측이 동물들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문제 삼고 나선 동물보호단체의 제보자는 한파에 수도관이 터졌지만 수리도 하지 않은 채 원숭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계속 물투가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한파 17톤을 받아. 어둠 옷을 끌고 가니까 사람이 살아보고 있어요. 짠하고. 동물구조단체가 공개한 영상 속 현장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일부 사육장 바닥은 배설물과 건초 등이 뒤섞인 덩어리들로 땅처럼 굳었고 땅처럼 됐다. 청소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만큼 살려있었어요. 10cm 더미. 오물투성이 사료통에 마실 물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와서 이거 하루만 돼도 이만큼 날아가네요. 매일매일 와야 돼. 목이 말랐는지 물자국을 따라 바닥을 핥는 원숭이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여름철엔 더 심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뿌리면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말라가 혓바닥이 비스듬해서만 볼 정도가 갈 정도로. 결국 사비로 동물들에게 채소와 과일, 사료를 사 먹여야 했습니다. 당근을 가져가는 것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과도 넣어주고 오차를 사과도 그저 부어주고. 동물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면서 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동물원을 방문해 먹이를 줬고 청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확보한 동영상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동물원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입주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거나 온갖 모욕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비원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폭언과 폭행까지 할 수 있는 배경엔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취약한 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정부가 입주민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령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했던 65살 최모 씨. 일반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다른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경비대장을 맡아오다 최근 사표를 썼습니다. 전 입주자 대표회장의 갑질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고 고가의 골프복과 꿀까지 갖다 바쳐야 했다는 겁니다. 강남 가자, 구이동 가자, 문정동 가자 그래갖고 내 차로 움직여가면서 옷 좀 사달라 해서 옷도 사주고 골프복, 꿀 가져와라. 2번 갖다 줬죠. 한 20만 원 들어갔어요. 그거 안 갖다 주면 내가 잘리니까. 심지어 300만 원을 빌린 뒤 반년 동안이나 안 갚는가 하면 빵값까지 뜯어냈고 빵을 사오라 그러면 제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좀 주시오. 돈 없대요. 그래서 대장님 돈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오고 이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빵 노예죠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중국 음식점에 데려가선 음식값을 덤터기 씌우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고급 요리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난 그 양반이 계산할 줄 알았어요. 나한테 계산을 받길래 내가 14만 원 썼어요. 그래갖고 그거 9만 원 한 번까지 쓰고 2번을 썼어요 내가. 갑질을 했다고 지목당한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은 사실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작년에 다 끝났어요 제 일이.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저하고는 연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선 미등록 차량을 몰고 온 입주민이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며 경비원들을 구타했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안 되면 규칙대로 그냥 안 되면 했더니 그 소리를 들고 사람은 얼굴에 침을 다 뱉은 거예요 정확하게. 지난해 입주민으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희석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겁이 나요. 그 사람이 나와도 겁이 나고 우리 가족들 다 우역감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가 빨리. 많은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의 크고 작은 갑질을 그냥 참고 넘겨버립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그냥 잘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간제 계약제라는 취약한 고용 형태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의 갑질을 입주자 대표회에서 판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이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국 아파트 경비원 3,300여 명 중 1년 이하 단기 계약은 94%,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도 무려 24%나 됩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55살 이상은 한 직장에서 2년을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탓에 평균 연령 66살의 경비원들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경비원들의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특히 회장의 갑질을 대놓고 문제 삼기 힘든 구조입니다. 재계약을 안 하면 그냥 그걸로 그만둬야 돼요.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로 근무할 때 나올 때는 간을 집에다 떼어놓고 와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약에 갑질과 부당 처우를 금지하는 공동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엔 근본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갑질을 한 당사자가 입주민인데 갑질 신고를 받고 심사를 하는 곳 역시 입주민들의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로 돼 있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입대 회장한테 물어본 자체가 그거는 안 된다고 난 보고 있어요. 나를 좋게 보겠어요? 문 밖에 나오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렇게 경비는 힘이 없어요. 이 때문에 갑질 신고와 심사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외부 전문 기관이나 공적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든 또는 뭐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관리기관인 지자체를 통해서든 실질적으로 입주민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55살 이상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현행 기간제법의 기준 연령을 완화하는 등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근본 대책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선박의 선원들이 한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중의 일부에 대해서 협상이 진전됐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선원들이 당장 귀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영 기자입니다. 해양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됐던 한국 케미호. 이란 정부는 한 달 만에 억류됐던 20명 중 선원 19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5명은 베트남, 미얀마 등 외국인입니다. 다만 선박과 한국인 선장 1명은 조사를 이유로 당분간 더 억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인도주의적 조처라는 게 이들이 밝힌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석방의 배경엔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조 8천억 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연체 중인 유엔 분담금을 동결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대납해주거나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등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겁니다. 이란의 발표는 어제 양국 외교부 차관이 전화 통화를 한 직후에 나왔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측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개선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도 계속적으로 이란과는 아무튼 핵협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란 쪽으로도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석방된 선원들 전원이 당장 귀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선박 회사 측은 해당 선박이 화학물질을 싣고 있어 관리를 위해선 최소 13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원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최소 승무 요원이 13명인데 선박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귀국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 15명 중 11명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국적이어서 귀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대북 원전 문건이 공개됐지만 정치권 공방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며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정부 여당은 거짓 선동임이 드러났는데도 최악의 북풍 공작,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찬 기자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대북 원전 의혹을 오히려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밀 자료가 이미 북한에 넘어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적 행위에 이어 이젠 대북 원전 게이트란 표현까지 써가며 산업부의 문건 공개로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북한에 새로 지어주는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북한에 건네진 USB 내용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격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서 거짓 근거로 이적 행위 운운한 건 망국적 선동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며 공개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를 했다는 발언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지난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북한에 건넸다는 USB에는 원전 내용이 없고 미국에도 건넸다며 극비리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USB를 아예 공개하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남북 정상 간에 주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건 국익을 저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임기를 1년 남긴 정부가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지 의심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북 원전 공세를 이어가며 선거 전 남북 관계의 개선 움직임도 함께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기업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조스는 앞으로 우주 산업에 전념하면서 맞수인 일론 머스크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혜영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자 혁신의 아이콘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올해 3분기부터 27년간 일궈온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선 사업과 우주 탐사 회사인 블루 오리진, 워싱턴 포스트에 집중하겠다면서 자신이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995년 작은 창고에서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해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을 키워낸 그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행보입니다. He taught us that value and demonstrated it. Even in the face of many naysayers, by the way, he certainly showed us what the role of technology could be. This is Blue Moon. 그의 관심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우주 산업. 베이존스는 이미 지난 2000년 민간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고 로켓과 우주선 개발에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You don't choose your passions. Your passions choose you. When I was 5 years old, I watched what you just rewatched, and it had a huge impact on me. 영원한 라이벌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스페이스 X를 설립해 베이조스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 사임을 발표한 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이 착륙 과정에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향하는 억만장자들. 그들의 행보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A조, 국민의힘은 B조, 왜인데,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를 이제 어떻게 단일화할지 윤곽이 잡혀가고 있어요. 네,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한 단일화 경선 제안에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화답하면서 단일화 경선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양측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의기투합한 두 후보는 당장 내일 만나서 합동 토론회를 포함한 경선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별도로 경선을 치르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를 뽑는 동안에 제3지대 후보끼리도 맞불 경선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려는 건데요.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던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제3지대에서 단일 후보를 먼저 뽑고 그러고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결선을 치르는 거예요? 예, 전에 안철수 후보의 부전승 전략도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네. 지금대로라면 제3지대와 국민의힘이 각각 예선을 치른 뒤에 최종 결선을 치르는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제목에서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 조가 A조, 국민의힘이 이제 B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직접 정한 건데 이유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입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나 또는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현재 여론조사 1등인 내가 포함됐으니까 A리그다 이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왔죠. 네,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대로 경선 절차를 밟겠지만 범야권 단일화 후보와 최종 단일화 구도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예선 결선 전 2단계 경선 방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A조, B조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자, 민주당 쪽도 보겠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금태섭 후보 만나는 걸 두고서 처음으로 대립을 했어요. 예, 어제 금 후보가 다른 시장 후보들도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운을 떼서 기자들이 어느 국민의힘 후보일지 좀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네. 뜻밖에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경쟁자이면서 누님 동생하는 사이죠. 우상호 후보가 처음으로 박 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후보들끼리 많이 접촉하고 얘기하는 건 좋은 일이죠. 방송 기다리는데도 어떤 후보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던데. 저는 금태섭 의원하고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당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하는 품이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자, 금태섭 후보를 포용하는 문제를 두고 입장이 완전히 갈린 건데요. 중도 확장을 통해서 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는 박영선 후보와 우선 당내 경선부터 이기고 봐야 하는 우상호 후보의 선명성 전략이 각각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태섭 후보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 또 박영선 후보하고 양쪽 모두의 교집합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죠.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그동안 불거진 토스 배분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5연승을 거두고도 눈물을 쏟았던 이다영. 다영이가 좀 서럽게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다영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을 촉발시킨 팀 내 불화설과 토스 배분 논란에 대해 쌍둥이 자매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연경 언니도 잘하지만 재영이도 솔직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런 부담감도 솔직히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졌으면 더 가졌지 막 편해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편해서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너무 편해서 줬으면 이제 저만 다 줬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영이는 상황에 맞게끔 이제 제가 전이면 저한테 주고 언니가 전이면 언니한테 주고.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어차피 제가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다 알아서.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 여전히 티격태격할 때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저는 다영이를 봤을 때 딱 보여요. 이게 지금 표정이 갔는지 다독여주면 안 되죠. 칼이에요 저는. 야, 정신 차려. 표정 관리 똑바로 하라고. 서운하진 않아요. 코트 안에서는 가장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재영이랑 같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뛴다는 것만으로도 좀 안정적인 마음이 좀 생겨요. 말을 안 해도 서로 잘 알고.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그때 어떤 볼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지 다영이가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올리기만 하면 득점이니까. 진짜 제일 장점이 이쁘게만 올려주면 알아서 이제 요리하는 선수니까. 눈앞으로 다가온 정규리그 우승. 더 높은 곳에서 함께 웃는 모습을 꿈꿉니다. 우승했을 때 그냥 서로 이제 펑펑 울면서 고생했다, 우승 축하한다 하면서 서로 껴안아보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서로 안아주면서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해봤거든요. 두 번 해봤지롱. 항상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꼭 통합 우승으로 보답할게요. 안녕.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우승 상금이 이보다 더 절실했던 선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연습밖에 없다 보니 우승까지 하게 됐다는 당구장 사장님을 박주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프로 첫 우승을 차지했던 서현민. 우승 소감은 솔직해서 더 여운을 남겼습니다. 연습장 겸 해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이제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다시 당구장으로 돌아온 일상. 만찬입니다. 예. 최근 다시 영업이 허용되면서 당구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우승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네요. 늘 이렇진 않습니다. 코치도 해주시고 아주 훌륭한 당구장 사장님이라고 봅니다. 애누리는 없습니다. 지난해 고민 끝에 큰 돈을 대출받아 문을 연 당구장.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정상 영업은 2달밖에 못했습니다.
정식 오픈하는 날부터 영업 정지가 됐거든요.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 나가야 되고 대출을 좀 받아야 되나. 텅 빈 당구장을 보면 한숨뿐이었지만 마음을 다잡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오로지 시합 생각만 했어요. 그때 1번, 매일 1번 테이블에서 항상 6시간 정도? 상금에 막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시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나간 대회. 10살, 7살 두 딸의 응원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핸드폰에 아빠 이름을 1억 받아올 우리 아빠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지금은 이제 받아온으로 바뀌었죠.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운 건 여전하지만 목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왕중왕전을 해요. 마지막에 3억이에요. 그거 우승하면 다 끝납니다. 더 독하게 해야죠. 용기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준훈입니다. 번개같이 공을 가로채서 감각적인 마무리까지 역시 호날두란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수도권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영서 곳곳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차츰 서해상에서 새롭게 발달한 이 눈구름이 다가오면서 밤이 될수록 눈발은 더욱 굵어지겠고요. 앞으로 2-3시간 사이에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이 폭설구름이 수도권 지방을 훑고 지난 뒤에는 이 자정을 넘어선 강원도와 호남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예상 적설량은 특히 강한 바람과 지형적인 조건이 맞물리는 강원도와 경기 동부에 최고 15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 북부에 3에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출근길 빙판길이 되기 십상이니까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단 먼바다에서는 계속해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한동안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기념하는 한국 수어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수어가 국어처럼 농인들의 독립된 언어로 인정받게 된 걸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